집은 이렇게 많은데 왜 내 건 하나도 없냐? 인생에서 한 번쯤 해본 생각. 나도 그랬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이야기였다. 직장인이 매달 월급 한 꼭지를 저축해서 언제 살 수 있나 싶었다. 그랬던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 이런 날이 진짜 오다니. 직접 경험해보니 알아야 할 마인드가 있었고 순서가 있었고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었다. 이걸 몰랐더라면 어땠을까? 난 지금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았겠지. 안녕하세요. 감각적인 시스템 설계자 노말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첫 집이다 보니까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날이 오다니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 영상은 직장인이 내 집 마련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팁을 담아 보았습니다. 제 경험에 기반한 내용이라서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 그 점은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돈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내가 그 집을 사서 직접 들어가서 살 실거주용, 두 번째는 투자용인데요. 내가 그 집에 직접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주는 방식이에요. 월세를 내주면은 매달 고정적인 현금 수입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전세를 내주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때 그만큼 시세 차익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가 그 집에 직접 살지 않고 전세 세입자를 새로 구해서 세를 안고 아파트를 산 거죠. 제가 구매한 아파트의 매매가는 11억이고 전세가 6억 5천만 원, 내 돈은 4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대출은 없고 순수 보유 자산으로만 충당을 했습니다. 왜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1인 가구이다 보니까 월세를 내면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게 딱히 불편하지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모아둔 돈을 놀리고 있자니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부동산 보유를 해서 자산 포트폴리오에 그 밸런스를 맞춰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집을 사게 되는 흐름과도 연결이 되는데, 사회 초년생 때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은 진짜 택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산을 때려보면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대기업 평균 용돈 6,750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1억 3천만 원을 살려면 약 17년이 걸리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게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열심히 모았고, 또 부동산 대신에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아가던 중에도 계속 불안한 거죠. 자산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을 넣어두고 싶은데 아직도 벽이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임장 모임도 나가보고 그렇게 지식을 쫌쫌따리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투자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매매로까지 이어지는 시기는 어느 순간 찾아오더라고요. 주식 수익률은 좋았지만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부담이 좀 되었고, 이전에 폭락장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현금이 쌓이다 보니까 굴려야 할 시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20, 30대 많은 분들이 결혼과 맞물려서 집 구매를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일단 1인 가구라서 그 목적이 좀 다르기는 한데, 또 그래서 아파트 청약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결혼도 못하는데 혼자라고 집도 안 사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집을 사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으로 쓸 수 있는 내 자산은 얼마인가? 저는 뱅크샐러드나 토스 앱을 사용해서 내 계좌들을 다 연결을 해두고 내 자산 현황을 보거든요. 그러면 현금으로 얼마가 있는지, 주식으로 얼마가 있는지 그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 얼마까지 빼서 쓸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둡니다. 그리고 집을 사게 되었을 때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 상황을 봤어요. 한국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까지 봤어요. 저는 일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나무를 보기보다는 산을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발달한 사람이라서 항상 시야를 넓게 펼쳐서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알아본 시점에는 미국 금리 인하를 B컷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도 계속 주시를 했죠. 단시
관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거든요. 뉴스나 유튜브 뭐 다 찾아보는데 중요한 건 비관론, 낙관론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다 들어봐야 돼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어느 쪽이 더 맞겠다라는 주관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는 게 투기가 아니고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을 하게 되니까 투자가 되는 거죠. 3. 동네 사전 조사를 했어요. 이제 본격 살만한 물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 선정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용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본 거는 그 지역의 일자리, 회사가 많은지를 봤어요. 지역을 정했다면 이제 본격 손품을 팔아야 합니다. KB 부동산 앱을 사용해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세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가까이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역세권인지 등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체크를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발품도 팔아야죠. 임장을 다녔었는데요. 몇 일, 몇 주간 그 지역을 둘러봅니다. 퇴근 후에 저녁 시간에 가기도 하고 주말에 낮 시간에 둘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아파트에 어떤 연령층이 주로 살고 있는지가 보이고 살기 좋은지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직접 꼭 가서 이거를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손품을 팔고 구글맵을 보고 뭐 이런 것과는 다르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장님에게 여기 아파트 시세를 좀 들어보고 요새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매물을 보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택지가 점점 좁혀지면서 집중을 하게 되는 물건이 생기게 됩니다. 아파트 계약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KB 부동산이나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매물들을 보고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원하는 평수를 말하고 물건을 보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 소장님이 물건 몇 개를 선별을 해서 보러 갈 시간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소장님과 함께 그 아파트를 둘러보고 부동산 사무실에 와요. 그리고 내가 전세를 끼고 사려는 상황, 얼마를 쓸 수 있으니 얼마의 가격을 맞춰달라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이제 집주인분이랑 협상에 들어가게 될 건데 저는 싸게 사고 싶고 매도인분은 이제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이 둘의 접점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가격선을 협상해야 합니다. 처음에 호가가 11억 3천만 원이었던 집을 저는 10억 9천만 원으로 맞춰달라고 했고 이 가격대가 아니면 지금 당장에 제가 살 이유가 없다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11억으로 협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계약금을 걸어두거든요. 중개인이 집주인 계좌로 얼마를 보내야 이 집을 잡아둘 수 있다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계약 일자가 잡히고 중개소장님이 이 계약서를 먼저 확인을 해보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저는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았고 그 집에 대출이 껴있어서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조건을 한 번 더 체크를 했고요. 다른 특약을 몇 개 좀 더 추가를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아파트를 다시 보고 싶어서 계약 전에 30분 먼저 가서 아파트를 둘러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약일에 스타벅스에서 쿠키 선물 세트를 2박스를 사서 소장님 거 하나, 집주인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소장님이 센스 있다고 엄청 좋아해 주셨는데 자꾸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셔서 곤란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돌아보는데 집주인분도 엄청 꼼꼼하신 분이라서 방마다 어디를 고쳐놔야 하는지 찝어주면서 잔금일까지 고쳐놓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중요하자가 있을 만한 누수, 배관, 곰팡이 등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나와서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함께 보고 계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중도금과 잔금일이 남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부동산 계약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을 해둔 상태입니다.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첫 거래라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했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후련하면서도 신경 쓰던 게 이제 풀리니까 갑자기 피곤도가 막 몰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랑도 통화를 하는데 엄청 축하해 주셨어요. 제가 직접 들어갈 집이 아니라서 제 생활에서 바뀌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든든해진 게 뭐 바뀐 포인트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알아봤던 것과 그 과정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은 토요일 점심시간이고요. 오늘 되게 큰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켜봤어요. 이따가
부동산 가계약을 하러 갈 겁니다. 아파트를 제가 드디어 삽니다. 그것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저도 사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너무 떨리기도 하고 작지 않은 돈이라서 잘하고 싶어서 일단은 계약서도 꼼꼼하게 읽어봤고 추가 계약사항으로 넣을 것들도 정리해서 중개사분에게 먼저 보내둔 상태입니다. 일단은 준비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고 왔는데 와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이제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매물을 좀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중개사무실에 와서 계약서 같이 읽으면서 확인하고 이제 계약금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중에 그 큰 돈이 훅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되게 얼떨떨하기도 하고 뭔가 또 한시름 놓기도 하고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좀 큰 일인가 봐요. 열심히 모아온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